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전기기사 1, 2회 통합으로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기출문제, 그 중에서 2과목 자료구조 및 데이터 통신 과목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과목에서는 21번부터 30번까지는 이제 데이터 통신 문제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는 이제 자료구조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좌표들은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있으니까는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풀이하는 문제 역시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1, 2회 통합으로 시행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2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적절했어요.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적당한 영역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은 표본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2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변조 속도가 2400 보우이고 16진 QAM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신호 속도는 BPS를 묻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 통신의 이제 기초 개념을 이제 잘 알고 있냐, 뭐 그게 이제 속도가 되고, 먼저 이제 보우하고 BPS 얘네들의 이제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여기서 이제 변조 속도라든지 신호 속도라든지 여기에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제마다 그 책마다 또 번역이 조금씩 달라서 단어 자체로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보호는 어떤 거고 BPS는 어떤 거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개의 단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전송 속도에서 신호율은 이제 1초당 전송된 신호요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1초에 이제 몇 개의 신호요소가 전송되느냐. 단위가 보우고요. 신호율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전송 속도라고도 하고, 왜냐면은 1초당 이제 신호요소의 개수가 여러 개면은 그만큼 빠르다는 거니까는 속도도 나타내니까는 전송 속도라고도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호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보호율. 그 단위 그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보호의 의미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이 식은 이렇습니다. S는 이제 이게 보호가 되고요. 이게 보호가 되고, 이제 N은 데이터율, 바로 BPS가 되죠. BPS는 비트 per 세컨드. 말 그대로 이제 1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지요. BPS 곱하기 R분의 1. R은 이제 데이터 요소의 개수가 됩니다. 그 전송되는 게 데이터 몇 비트냐고, 여기서 L은 전위입니다. 전위 개수. 전위 개수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의 전위를 쓰냐. 만약에 4가지의 전위가 차가 있다. 이걸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4가지다. 그러면은, 로그 2, 4는 2니까는 2비트가 필요하죠.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는 4개다. 여기서 0, 0, 0, 1, 1, 0, 1, 1, 이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전위차 그냥 로그 2로 써야 되겠다. 로그 2L 전위의 개수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BPS는 그냥 이거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보우랑 로그 2L 이거는 이제 전위 개수고 로그 2L 얘기는 이제 비트수가 되고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BPS가 뭐 전송속도, 둘 다 전송속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된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보우는 뭐다, BPS는 뭐다, 이런 개념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QAM이 나오죠. QAM이 16진 QAM이 뭐냐? 이거는 이제 변조 방법인데,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ASK가 있고, FSK가 있고, 그 다음에 PSK가 있죠. PSK가 있고, 여기서 A 전에 먼저 이 다 공통된 S와 K. S는 이제 Shift입니다. S는 Shift 이동시키는 걸 말하고, K는 키잉입니다. 키잉입니다.
키잉이 의미가 되게 많은데 나는 엔코딩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키잉을 한다. 키잉 이 자체로 의미를 아시면 되는데 어쨌든 변조입니다. 변조. 이거 다 변조인데 어떻게 변조를 하냐? A는 이제 amplitude 말 그대로 이제 얘는 진폭을 변화시킵니다. 진폭을 말하고요. 진폭을 변화시켜서 변조를 하고요. 애플은 이제 프리퀀시지요. 프리퀀시 하면 스타벅스가 생각나는데 그 스타벅스 이제 1년에 2번 주기별로 이제 행사를 하지요. 뭐 저번에 뭐 여행 가방 때문에 난리 나고 막 그러던데 프리퀀시 그러니까 그 주기 말 그대로 이제 주파수죠. 주파수를 변경을 하고 P는 이제 페이스 약자입니다. 이 페이스는 이제 뭐 레벨과 비슷합니다. 뜻이 레벨 LEVEL 그러니까 무슨 단계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 전기에서는 이제 위상을 말합니다. 위상. 그러니까 위상을 변조한다든지 주파수를 변조하는 게 FSK이고 ASK는 이제 진폭을 변경하는 건데 QAM은 큐더러처 DURE 그 다음에 amplitude TUDE 고 M은 이제 modulation DUA modulation 글이 들어서 일단 자막으로 놔야 되겠다. 아무튼 QAM은 ASK와 PSK를 혼합한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진폭과 위상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이 개념이 직접적으로 몰라도 되지만은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데이터 통신 전자 쪽으로 해서도 이제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요. 이 영어를 의미만 하면 단어는 외우십시오. 이거랑 F는 이제 프리퀀시, P는 이제 페이스. 이것만 단어만 알면은 이거는 이제 딱히 뭐 ASK는 진폭 이렇게 외우지 말고 영어로 외우십시오. 16진 QAM이란 말은 16가지 종류의 신호를 종송하는 거예요. 변조를 해서. 일단은 변조를 해서 16가지가 신호를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냐? 바로 이제 로그 2, 16, 248, 16, 2의 4승이 16이죠. 그래서 4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4개의 비트가 필요하고 지금 보호가 주어졌지요. 보호가 주어졌고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x가 이제 bps죠. bps 곱하기 신호의 개수 4분의 1 이렇게 되죠. 이 넘기면은 x는 2400 곱하기 4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248, 4416, 9600 bps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단순하게 이거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툭 외우지 말고요. 이런 거 보시면은 기초적인 거 개념을 이렇게 딱 잡아 가십시오. 이거랑 QAM. 아까 전에 뭐 QAM 때문에 뭐 ASK, FSK, PSK 세 개나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알아야지 QAM을 아는 거고 일단은 16진 QAM이라고 하면은 16가지를 표현해야 되니까는 4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비트와 보호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간단하지만은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22번입니다. OSI 7계층 중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OSI 7계층은 이제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이제 제시한 이제 프로토콜의 모형입니다. 프로토콜의 기술 표준이고 실제로 이제 OSI 7계층의 기준대로 똑같이 7계층으로 나눠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프로토콜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표준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국제 표준을 제시한 거고, 이제 네트워크 쪽의 분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IT 쪽에서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IT 자격증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OSI 7계층을 7가지 계층을 한번 살펴보면요. OSI 모델은 프로토콜이 아니고 이제 유연하고 튼튼하며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고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고요. 모델이고 이렇게 7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계층을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전문가가 되실 분은 이제 진짜 정확하게 알아셔야 되고 자세히 아셔야 되지만은 그런 쪽이 아닌 분은 그래도 이제 7계층의 각각 핵심을 알고 가셔야 돼요. 먼저 이제 맨 밑에 있는 1번 그 피지컬 이제 물리 계층부터 보면은 물리 계층은 개별 비트들을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전달하는 책임을 지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 비트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책이든 문제든 이제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여기서 이제 줄을 이루는 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달아요. 그러니까 물리 계층에서는 비트들을 다룬다. 관련된 장비는 그냥 이해를 위해서 놓은 거고 케이블 그냥 이제 종선 케이블이라든지 리피터들이 이제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책임을 진다. 당연히 전송을 다 하는 건데 각 층마다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을 전송하는 거.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프레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장비로는 이제 브릿지라든지 스위치가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발신지로부터 최종 목적지로 패킷을 전달하는 책임을 집니다. 패킷요. 그 관련 장비는 라우터가 있고요. 패킷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전송 계층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하나의 프로세서로부터 다른 프로세서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에서는 대화 제어와 동기화의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계층, 표현 계층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변환, 압축 및 암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이제 맨 마지막 층, 이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그거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OSI 7계층은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문제로 돌아와서, 이 7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을 묻고 있죠. 네트워크 계층은 아까 전에 그 패킷을 담당하고 있죠. 보기를 하나 보면 데이터의 암호화 압축 기능이 있다. 이건 아니고, 이번에 통신망을 통한 목적지까지 패킷 전달을 담당한다. 패킷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2, 3, 4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일단 패킷 전달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 약간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번, 4번입니다. 패킷의 경로 선택 및 중개 역할을 한다. 이것도 패킷 전달을 담당한다는 말이고 과도한 패킷 유입에 대한 폭주 제어 기능을 한다. 이것도 패킷 전달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관련된 설명이고 데이터의 암호화 및 압축 기능 이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계층이죠. 표현 계층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2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23번입니다. 다음 중 다중 접속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중 접속이란 말 그대로 다중 여러 개 그러니까 발신지라든지 뭐 노드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회선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이게 같이 사용한 거. 여기서 이런 모양 많이 봤죠. 바로 이제 멀티플렉싱을 말하는데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다중화 멀티플렉싱에는 이제 단일 링크를 통하여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먼저 FDM, WDM, TDM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FDM에서 이제 DM들은 이제 디비전 멀티플렉싱에서 이제 나누는 거죠. FDM은 이제 F는 이제 프리퀀시에서 주파수를 분할해서 이제 다중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다중화 기술이고 방송 주파수들은 변조 신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파수가 요렇게 있다. 어떤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은 다른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그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된다. 서로 간섭을 안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주파수 보호대 이렇게 띄워놓는 부분을 이제 그 가드밴드라고 부릅니다. 주파수 보호대. 뭐 이건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W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래싱에서 이제 파장을 분할하는 겁니다. 파장을 분할하고, 이거는 뭐 보통 강섬유 신호를 묻기 위한 아날로그 다중화 기법이고, TDM의 T는 이제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나눈다, 시분할 다중화 방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크로너스와 이제 스태티스티컬 해가지고 동기 TDM, 통계적 TDM 뭐 이렇게 있는데 모양은 대충 이렇습니다. 동기 방식은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동기 방식이고 이게 이제 통계적 TDM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5개의 라인이 둘 다 똑같이 있고 신호도 똑같습니다. 신호도 똑같은데 이제 동기는 이 타이밍에 이제 지금 첫 번째 이게 T1이라고 치면은 처음 보내는 게 이제 A1, B1 그 다음에 D1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종송되는 거 이게 이제 T1일 때 종송된 건데 A1, B1, D1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각각 지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이 비트는 라인 A의 신호고 두 번째는 라인 B의 신호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자리가 있는데, 이제 통계적 TD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자리가 여기는 A1인데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같은 자리에 B2가 들어가지요. 이렇게 같이 그게 자리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대신에 그 다음에 있는 비트, 얘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비트가 이제 라인 A의 비트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비트가 이제 라인 B에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통계적 TDM입니다. 뭐 이 정도도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다중 접속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TDMA 이제 T는 이제 타임 분할, F는 프리퀀시 이제 주파수 분할이고, CDMA는 방금 소개를 안 했는데 여기서 C는 이제 코드입니다. 코드. 이 C는 코드고, 이거는 이제 코드 분할입니다. 코드 분할. 코드를 분할해 가지고 코드를 분할해서 종송하는 거고, XDMA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는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4번입니다. HDLC 전송 제어 절차의 세 가지 동작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번 회에서는 이제 HDLC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24번에 지금 이 문제랑 나중에 30번 문제도 이제 HDLC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30번보다는 이게 이제 더 기본적이고 쉬운데요. 일단은 HDL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동기식 종송 중에서 HDLC는 이제 H는 이제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의 약자가 HDLC입니다. 고급 데이터 링크 제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비트 지향의 프로토콜로 이제 각 프레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열을 삽입하여 종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삽입되는 비트열, 얘네가 이제 나오면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이게 이제 30번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동작 방식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링크의 구성 방식에는 이제 NR램, AR램, ABM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주국하고 종국하고의 역할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이제 NR램 같은 경우에는 Normal Response Mode 해서 이제 표준 응답 모드 혹은 정규 응답 모드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국이 세션을 열고 종국들은 단지 응답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송에 관여하는 게 주국이라는 말이죠. 주국이 요렇게 이게 이제 주국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머지 이런 노드들, 얘네들 노드들이 다 종국이라고 칠 때 얘네들이 다 종국입니다. 종입니다. 얘가 주인이고, 얘가 이제 세션을 열어야지 이제 열면은 얘네들이 이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데이터 종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NRM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ARM은 이제 에시크로노스에서 이제 비동기입니다. 비동기 리스폰스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인데 이제 각국이 주국이자 종국으로 서로 대등하게 균형적으로 명령과 응답을 하며 동작. 이거는 이제 주국하고 종국이 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얻을 때는 얘가 주국이 되고 얘가 종국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보내주고 주국과 종국이 무엇이든지 간에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종에 큰 구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주국이 되기도 하고 종국이 되기도 하고 주국이 되는 경우는 이제 응답을 요청하는 거죠.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세션을 여는 그걸 말하지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국인데 이 역할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돌아가면서 균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ABM 같은 경우에는 에시크로스너스 밸런스 모드, 이제 비동기 균형 모드인데 이거는 이제 종국도 주국에 개입 없이 송신할 수 있는 거.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국에서 이제 세션을 열어야지 이렇게 송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주국이 뭔가를 액션을 안 취해도 종국에서 이제 송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ABM입니다. 그래서 NRM, ARM, ABM. 이게서 이제 주국과 종국의 역할, 또 어떨 때 주국과 종국이 되고, 어떨 때 그 주국의 역할이 별로 없는지, 이 부분을 초점으로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세 가지 동작 모드, HDLC에 이제 세 가지 동작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싱크로너스 리스폰스 모드, 이제 동기 응답 모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고 이 세 가지는 이제 아까 봤던 위에 거는 NRM, 밑에 거는 ARM,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ABM. 이 세 가지 모드 이 부분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HDLC는 항상 나오니까는요, 좀 잘 정리를 해 놓길 바라고, 잘 모르시는 분,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지금, 기출 문제 풀이다 보니까는 문제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바로 30번으로 넘어가 가지고 HDLC에 이제 삽입되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 문제 이렇게 넘어가서 30번 보서 한 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나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25번입니다. 다음 중 자유 경쟁으로 채널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드 간의 충돌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접근 방법은 이거는 이제 다중 접근 방식, 다중 접근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통신사, 우리 휴대폰 사용하는 이제 통신사라든지 이런 거, 이 회선이 이래 있으면 사용자가 되게 여러 명 있죠. 이제 어떻게 회선을 확보하냐, 뭐 그 방법에 관련된 건데, 일단은 다중접속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 일단은 다중접속 프로토콜이랑 링크를 여러 장치가 공유하는 환경에서 전송 시도를 하는 경우, 대부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의 접근을 제어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수행되는 건데, 이제 접근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랜덤 액세스가 있고, 컨트롤드 액세스, 그 다음에 채널리제이션, 이렇게 채널화해서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랜덤 액세스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전송 차례는 이제 경쟁에 기반해서 뭐 선착순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쟁에 기반해서 여러 시스템이 전송 시에는 이제 충돌이 가능합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트롤 액세스는 이제 폴링이라든지 토큰 전달 이런 게 있죠. 토큰 전달하면 이제 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이렇게 링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노드들이 각각 있으면은 이제 토큰 패싱은 이제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도는데 그 토큰이 이제 이 노드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 액세스와는 다르게 이게 규칙이 있죠. 폴링도 마찬가지고. 먼저 랜덤 액세스에는 뭐가 있냐? 알로하 프로토콜. 이거는 이제 지금은 또 쓰이나? 지금은 거의 안 쓸 겁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랜덤 액세스 방법입니다. 다중 프로토콜에서 알로하 프로토콜 있고, 그 다음에 CSMA, CD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CD는요, 콜리전, 이거 I가 빠졌네. L하고, 여기 정확한 스펠링이 있습니다. I가 빠졌네. 충돌을 디텍션 한다. 충돌을 감지하는 게 이제 CSMA, CD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랜덤 액세스 서로 경쟁해서 한 거고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데 CD가 붙은 거는 이제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본 이제 컨트롤드 액세스는 상용화된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상용화된 건 존재하지 않고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사용되고 있는 거고, 채널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는데 채널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 여기서 FDMA, TDMA, CDMA 아까 좀 봤던 거죠. 다중화 기법에서 이 A만 붙인 겁니다. 액세스. 그래서 이제 F는 이제 프랭커시 디비전 멀티플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 분할로 해가지고 채널을 구분하는 거고, TDMA는 이제 그 C분할이죠. 타임 디비전. CDMA는 이제 코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중조소 프로토콜은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자유 경쟁으로 어쩌고저쩌고 사용권을 확보한다 하면은 이제 랜덤 액세스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랜덤 액세스 방식입니다. 랜덤 액세스 방식이니까는 아까 봤던 이제 CSMA CD 뭐 이렇게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알로아가 있었고요. 알로아가 있었고, 뭐 소문자로 쓰다 대문자로 써놓. 알로아 방식, 아니면 이거 CD 없는 거 그냥 CSMA 이런 방식이 있으면 이제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펜싱하고 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드 액세스 방식이었고, 슬로틀링 이거는 이제 무선 회선에 관련된 겁니다. 무선과 관련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 네트워크 에 중점된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어떤 거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6번입니다. 신호대 잡음 비가 63인 조성 채널이 있다. 이 채널의 대역폭을 8kHz라고 하면 통신 용량은 bps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이제 신호대 잡음비, 이게 이제 SNR이라고 하죠. 얘와 bps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전송 속도, 비트율은 시간당 비트 간격의 개수, 뭐 이틀 동안 조성된 비트의 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bps로 표현한다. 비트율이라고도 하고 전송 속도라고도 하고 뭐 용량이라고도 하고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bps로만 기억하십시오. 비트 퍼 세컨드. 그래서 이제 잡음과 관련해서 이제 무잡음, 실제로 잡음이 존재하지 않는 전송은 없지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최대 전송률이고 나이캐스트 전송률이라고 부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송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bps입니다. bps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2 곱하기 대역폭 곱하기 로그 2L. 이거는 이제 전위 개수고요. 전위의 개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위의 개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음이 있는 채널. 이거는 이제 셔넌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잡음이 무조건 있겠지요. 이거는 이제 용량이 이제 bps가 됩니다. 얘가 이제 bps. bps, 뭐 용량을 했다가 전송률을 했다가 뭐 비트율을 했다가 속도라고 했다가 다양하지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bps는 이제 대역폭 곱하기 로그 2 1 곱하기 SNR. 얘가 이제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신호대 잡음비.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보통 주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진 않고요. 뭔지만 알고 가면은 신호대 잡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균 노이즈, 잡음과 평균 시그널, 그 평균 이제 그 신호 세기, 이 비율로 이제 수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고, 노이즈가 이제 분모잖아요. 그 잡음이 이제 크다면은 이 수치는 작아지고요. 잡음이 이제 그 작아진다. 작으면은 이게 커지죠. 분모니까는. 그러면 이 수치가 크면은 이제 잡음이 적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관계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건 이제 신호대 담비가 63이고 대역폭이 8이다. 그럼 bps는 뭐냐? 뭐 그냥 계산하면 되죠. 일단 bps,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ps는 일단은 주어진 게 이제 대역폭이죠. 대역폭 곱하기 8kHz, 대역폭 8K 곱하기 이제 로그 2에서 1 플러스 63이 되겠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 뭐 얘는 이제 키로니까는 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이거는 이제 더하면은 64가 되고 64는 2, 4, 8, 16, 32, 64 6승 2의 6승이 되겠죠. 이게 2의 6승이니까는 얘는 6이 될 거고 이걸 계산을 하면은 6, 8, 48 10의 3승이니까는 동그라미 3개 붙여주고 해서 48,000 bps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이 의미를 잘 좀 아셔야 됩니다.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번에는 27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다중화 방식은 멀티플렉싱이 좀 자주 나온 것 같네. 다중화 방식은 이제 뭐를 설명하냐면 전송 시간을 일정한 간격의 시간 슬롯, 타임 슬롯으로 나누고 이를 주기적으로 각 채널에 할당하는 다중화 방식. 이게 뭐냐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눈치껏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은 시간을 나누잖아요. 시간을 나누니까 10분할이죠. 이거는 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눈치껏 풀면 됩니다. 이번에는 28번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서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단 프로토콜을 공부할 때는요. 되게 외울 게 많지요. 그런데 너무 이해 없이 외우시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해를 좀 토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프로토콜 전에 네트워크는 무엇이냐? 이거를 다 아시겠지만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제 노드들, 수신자와 발신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수신하고 발신하고 이렇게 복잡한 망 속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겁니다. 통신을 하기 위한 거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약속을 한 게 이제 프로토콜이고요. 그게 이제 프로토콜의 정의인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당신 어떻게 간에 저는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집 아파트에 있는 내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이거를 녹화하고 있고 좀 이따가 업로드를 할 텐데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계시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내가 강의를 만들고 있는 이걸 이제 좀 이따 업로드하고 있는데 송신자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당신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주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궁극적인 거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뭔가를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돼요. 이게 1대1일 수도 있고 다대1일 수도 있고 1대 다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궁극적인 목표고 이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복잡한 망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기초적인 기술들이 있죠. 그게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이 기초적인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이게 이제 교환 네트워크입니다. 이 교환 네트워크들의 어떤 기법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약속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교환 네트워크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 후에 거기에 토대로 프로토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 네트워크에는 먼저 뭐가 있냐? 회선 교환이 있죠. 회선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패킷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교환. 여기서 이제 패킷 교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넷에서 이제 패킷 교환을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패킷 교환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킷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그램. 또 하나는 가상회선입니다.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요, 데이터그램은 이제 한 개의 데이터가 갈 때 하나의 이 비트든 패킷이든 이게 이제 가는 경로가 다 각 제각각이고, 가상회선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내기 전에 이 복잡한 망에서 어떤 경로로 갈지 설정을 해놓고 얘네들이 다 같은 경로로 쭉 가는 것. 이게 이제 가상회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 가지 방법들이 토대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을 하는지 약속을 해 놓은 게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고, 지금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TCP/IP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의 그룹입니다. 그룹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22번이었나? 22번 OSI 7계층 OSI 7계층하고 비교를 했을 때 TCP/IP층은 지금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OSI 7계층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뭐 쭉 있죠. 7가지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전에 22번 설명할 때 OSI 7계층에서 각각의 이제 계층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TCP/IP랑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요. 먼저 물리계층에서는 비트였습니다. 개별 비트. 개별 비트가 되겠고,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프레임. 그 다음에 네트워크층에서는 패킷입니다. 패킷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 전송계층에서는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그 다음에 세션 계층에서는 대화 제어와 뭐 암호화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는 뭐 변환 뭐 압축 암호화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핵심어가 사용자였습니다. 사용자. 이게 TCP/IP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TCP/IP에 있는 이 각각의 프로토콜들을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요. 자, 익용계층에서 사용자, 그 다음에 변화 대화계층, 그 대화 제어, 뭐 이러한 기능들, 이게 응용계층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면은 특히 응용계층에서 SMTP, 이거는 이제 메일 관련된 거지요. FTP, 파일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지요. HTTP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보면은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 관련된 프로토콜이 HTTP고, 뭐 DNS는 도메인 네임, 뭐 텔넷까지 해가지고, 이것들은 많이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크게 공부를 안 하셔도.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서 많이 봤던 용어들인 이유는 이제 사용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응용계층에서는. 그 다음에 정송계층에 있는 UDP, TCP는 이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에서는 패킷. 이거 두 개는 지금 여기 물리계층인데, 지금 이거는 빼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물리계층에 관련돼서 이제 인터넷 계층에서 중요한 것은 패킷입니다. 패킷이고, 지금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에 중요하기 때문에 ARP와 RARP, 이 주소 변환, 역주소 변환,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풀어요. 이게 이제 주소 변환이고 이게 역주소 변환이라는 거. 그런데 좀 세심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RCMP와 IGMP 이 두 개도 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쪽으로 네트워크 쪽 관심이 많으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OSI 7계층의 이 핵심어들, 키워드들이 이 각각의 층에서 이런 것들 다룬다. 인터넷 계층에서는 패킷을 다루고, 전송 계층에서는 메시지를 다루고, 운용 계층에서는 이제 사용자라든지 이제 변환, 암호화, 대화 제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해를 토대로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제 TCP/IP에서 이제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면은 아까 전에 이제 패킷을 다루지요. 패킷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는 거, 이거를 다루는 게 이제 데이터그램이죠. 데이터그램에 이제 이렇게 쓰면 이 패킷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쫑쫑쫑 하잖아요. 얘는 이런 경로로 갈 수 있고, 얘는 이런 경로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의 특징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은 일단은 이런 데이터그램이라 전송, 패킷 전송은 비연결형입니다. 딱 회선이 교정돼서 회선 교환처럼 이렇게 회선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비연결형으로 전송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비신뢰성, 그러니까는 이제 수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ARQ 방식처럼 이제 이렇게 네,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송을 다시 돌려주는 확인 비트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보내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라우터에서 알아서 받으면은 이를 보내고 일로 보내고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비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그램, 이런 게 이제 데이터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1, 2, 3은 이제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이게 이제 교환 네트워크에서 패킷 교환의 데이터그램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전송 계층은요, 이거는 UDP에 해당이 돼요. UDP에 해당이 되고, UDP 즉 전송 계층에서 다룹니다. 전송 계층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떠나서 보기를 봐도 얘 혼자가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죠. 메시지까지는 잘 안 다룹니다. 시험에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요, 프로토콜 공부하실 때는, 기초적인 걸 토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OSI 7계층입니다. OSI 7계층이고, 많은 건의 있는 네트워크 관련 전공 서적들이 OSI 7계층을 기초로 책을 소술해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단 말이니까는, 다른 프로토콜, TCP IP 프로토콜을 보면서도 항상 OSI 7계층과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고, OSI 7계층의 특징들이 해당되는 프로토콜의 각 영역에, 양역에 어떤 게 이제 속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 29번입니다. 전송 제어 절차를 옳게 나타낸 것은, 나타낸 것인데, 어쨌든 전송 제어 절차,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송을 한다면 일단 회선을 접속을 해야 되겠죠. 회선에 접속을 하고 이제 데이터 링크를 확립해야 됩니다. 데이터 링크를 확립한다 말은 이게 데이터그램 방식이든 가상회선 방식이든, 가상회선 방식이라면은 이제 어떤 경로로 갈지 이렇게 경로를 이제 정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데이터그램이면은 이제 이게서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 정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링크를 확립을 하고, 이게 확립이 되면 데이터를 종송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종송하고 나서 종송이 끝나고 나면은 데이터 링크를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죠.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선을 절단하고, 이런 과정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4번이 되겠네. 회선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링크를 확립하고 전송을 한 후에 끝나면 데이터 링크를 해제하고 회선을 절단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30번입니다. 30번이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마지막 문제죠. HDLC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HDLC는 아까 전에 24번에서도 좀 다뤘지요. 세 가지 동작 모드에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HDLC가 이제 전송하는 프레임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HDLC 프레임은 지금 이렇게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I 프레임은 이제 인포메이션의 약자 I입니다. 정보 프레임이고, 이제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한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S 프레임은 이제 슈퍼바이저리의 약자 S고, 그 다음에 감시 형식이기 때문에 프레임의 수신 확인, 전송 요구, 그리고 전송의 일시 연기 요구와 같은 제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번호는 이제 unnumber, 이 U 프레임의 U는 unnumber의 U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연결된 장치들 간의 세션 관리와 제어 정보를 교환합니다.
지금 이렇게 ISU, 보통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정도면은 보통 다 풀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뭔지 살펴보고 가면은, 플래그는 뭐 당연하죠. 플래그 필드는 프레임의 이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도 당연히 발신지나 목적지의 주소, 그 다음에 컨트롤, 말 그대로 제어 필드죠. 프레임의 종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제어 필드, 컨트롤이 되겠고, 그 다음에 FCS는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해서 이제 시퀀스는 이제 순서란 뜻이죠. 이 비트들이 순서대로 왔나? 그러니까 이제 HDLC의 이제 오류 검출을 위한 필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구성된 거 보면은 이제 방금 본 거, 이 네 가지는 이제 세 개 다 공통된 부분이고, 지금 이제 i프레임하고 u프레임 다른 부분이 이거지요. 유저 인포메이션. 이제 정보 프레임, i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실제로 보내야 되는 정보를 보내는 거니까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비보노 프레임은 이제 그 세션 관리와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필드에서 이것만 다르지 모양은 세 가지가 다 비슷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프레임의 종류, I 프레임이 있었고 S 프레임이 있었고 U 프레임이 있었죠. 컨트롤 프레임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했는데 방금 봤던 이거 제어 필드와 헷갈리라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는 이제 답은 3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31번입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는 이제 자료구조죠. 자료구조, 조직 응용기사에서 자료구조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1번을 보면 다음 그림에서 트리의 차수, 디그리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자주 나옵니다. 트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트리는 이렇게 각 노드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이 각각의 명칭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노드는 이제 종부 항복, 이 노란 것들,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각각의 노드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노드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서는 A를 말하죠. 이게 근노드고, 부모 노드는 상위 레벨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C 기준에서 부모는 A가 되겠고, E 기준에서 부모는 B가 되겠고, 이 위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 노드는 그 반대. B에서는 자식이 E와 F가 되겠고, A는 B, C, D가 자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상 노드는 이 위에 상위에 있는 거, 그 루트에 이르는 모든 경로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F에서 조상 노드들은 B하고 A가 되겠죠. H 입장에서는 D와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후손 노드는 그 반대. 후손 노드는 그러니까는 B의 자식들은 이 밑에 있는 거, E, F, J, K, L 이것들이 다 후손 노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말 노드, 그냥 터미널이라고도 하는데 얘 자식이 없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에 있는 거 말합니다. 끝에 있는 거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는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선, 이 다리죠, 엣지가. 이 선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루트 레벨을 1로 정의했을 때 부모 레벨에 1을 더함. 그러니까 여기가 레벨이 1이라면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레벨이 3이 되고 얘는 레벨이 4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게 루트가 레벨을 1로 정의할 때도 있고 레벨을 0으로 정의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1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의 차수는 이제 서브 트리의 수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디그리라고 하는데 이번 문제에도 이건데 이게서 이제 그 얘의 A에서 이제 디그리를 물으면은 서브 트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트리에서 디그리를 물으면은 각각의 디그리 중에서 제일 큰 거, A도 3이고 D 입장에서도 3이니까는 이 트리의 디그리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높이, 이거는 이제 트리의 최대 레벨. 아까 전에 봤던 레벨, 이 레벨이 이제 제일 높은 값. 여기서는 레벨이 4가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보고 문제로 가면은 트리의 디그리를 묻고 있죠. 트리의 디그리라면은 이제 이게 서브 트리의 개수인데 이 전체 트리에서 제일 큰 거, 디그리가 제일 큰 거, 지금 F가 제일 크겠죠. 여기 보면은 밑에 서브 트리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에서 제일 큰 디그리 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는 32번입니다.
DBMS의 필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죠. DBMS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여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블록도로 보면은 DBMS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런 응용 프로그램, 이 응용 프로그램가 이제 밀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사용자가 되겠죠. 이렇게 도식화로 표현할 수가 있고, DBMS 이제 필수 기능, DBMS는 이런 필수 기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의하는 기능, 정의 기능. 하나의 정의 기능은 하나의 DB 형태로 여러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조작은요, 사용자와 DB 간의 상호작용 수단을 제공하는 게 이제 데이터 조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능은요, 공용 목적으로 관리되는 DB의 내용을 항상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걸 이제 제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필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봤던 정의 기능과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은 이제 필수 3대 기능이고요. 1번의 편집 기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3번입니다. 해싱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한 주소를 갖는 현상은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해싱에 대해서,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보면요. 바로 해싱 충돌 답이 나와버렸네. 해시 함수는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할 때 특정 키 값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정해진 식이 있습니다. 이 함수, 이 fx를 이 키 값을 넣어서 나온 값이 바로 이 해시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공간이 되겠죠. 이 주소를 찾아가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거고, 또 해시 함수는 또 암호학의 또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용어를 좀 살펴보면요, 해시 함수에 관련된 방금 이제 키값 해시 함수 어떤 건지 아시겠고, 이제 해시 테이블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 이 하나하나 이 저장 공간, 이거를 이제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버킷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미 저장이 돼, 이 버킷에 데이터가 있는데, 또 키값으로 있는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이미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해시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주소에 있는 거를 이제 충돌이라고, 이때 해결 방안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선형 검색법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서 밑으로 쭉 차이대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최초로 나온 빈자리. 그러니까는 키값을 받아갖고 해시 함수로 계산하니까는 이제 R2가 나왔는데, R2 이미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다음 보다가 밑으로 쭉쭉 가다가 이제 빈자리가 있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선형 검색법이고요. 2차 검색법은 원래 주소로부터 D 제곱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 값으로 해시 함수를 통해서 값을 얻은 게 이게 2번 자리, R2 자리였는데,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2의 D제곱. D제곱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D가 2라 치자. 그러면은 2의 제곱 4 하면은 이 자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이게 2차 검색법이 되고, 해시 체이닝법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값이 있다. 데이터에 이제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넣을 수가 있겠죠. 이래 되면은 이렇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충돌부터 해가지고 충돌의 해결 방안 대표적인 거 3개를 이렇게 봤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는 그냥 이제 2개 이상의 레코드와 동일한 주소를 갖는 거. 이제 콜루션 해서 이제 3번 충돌,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고, 릴레이션은 그냥 관계,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고, 오버플로우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오버플로우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은 이제 전혀 관계없는 건데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클러스터링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군집화 시켜서 분류를 하는, 나누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클러스터, 하드디스크에 많이 나오지요. 파티션 나눌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34번입니다. 다음 트리를 전이순회한 결과는 전이순회는 이제 프리오더가 되겠죠. 프리오더가 되고 프리오더 이 순서는 프리오더의 순회 순서는 일단은 이 프리 먼저 정한 그 루트를 기준이죠. 루트가 먼저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자 이런 순으로 순회를 하게 되고 순회를 할 때 인터럽트 조건이 있죠. 인터럽트 조건은 자식 노드가 있을 때 자식 노드가 있으면은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그 새로운 그 루트를 돌아야 됩니다. 뭐 한번 해보면요. 먼저 전이순회를 해보면은 먼저 이 기준으로 이 세 개의 기준에서 전이순회를 하면은 우선 처음에 루트인 A를 순회를 하죠. 그러면 A 답이 나와버렸네. A가 답이 1번이네요. 그래도 다 해보겠습니다. A고 A 그 다음에 레프트를 순회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있지요. 그래서 이 루프는 이제 중단을 하고 인터럽트를 루틴을 돕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다시 루트를 하면은 B가 되겠죠. B를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 D를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E를 순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하위 트리는 이제 끝났으니까는 종료가 되고 다시 복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복귀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순회할 부분은 이제 C지요. C를 순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있으니까는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하위 루프를 돌면은 먼저 루트인 C를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인 F를 순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라이트인 G를 순회를 하고 이제 복귀를 하면은 이미 다 돌았지요. 그래서 이제 전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A, B, D, E, C, F, G, A, B, D, E, C, F, G.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시간을 되게 단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에서. 이번에는 35번입니다. 정렬 문제인데 다음 자료에 대하여 버블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1회전 후의 결과 한 번만 회전시키면 되니까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버블 정렬이 되게 자주 나와요. 버블 정렬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데 되게 쉬워요. 시연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라 정렬을 해봐라 하면은 자료 구조를 안 배운 애들도 이제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보통 버블 정렬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짜기 쉬운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에서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데 버블 정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고 가면요. 버블 정렬은요. 간단하게 주어진 파일에서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 키값을 비교해서 그 크기에 따라 레코드 위치를 서로 교환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한번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죠. 처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531976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처음에 데이터의 위치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회전을 시작을 하면은 처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은 거는 왼쪽, 큰 건 오른쪽 해서 이제 교환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환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와 세 번째를 비교를 해서 이제 작은 것은 왼쪽, 큰 것은 오른쪽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또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5가 더 작으니까는 교환은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9가 7보다 크니까는 이제 7이 왼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교를 해서 이제 작은 값인 6이 이제 왼쪽으로 오고 큰 값인 9가 오른쪽으로 오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한 회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 회전을 한 후에 결과는 이렇게 되고 한 번 회전을 하게 되면은 맨 오른쪽 거 얘는 이제 고정이 됩니다. 자리가.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을 짜보면은 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탐색을 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걸로 계속 정렬을 하겠는데 계속 끝까지 해보면요. 이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비교를 해서 작은 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3이 1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교환이 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5와 7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도 그 교환은 안 일어납니다. 교환은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6이 작으니까는 교환이 일어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두 번째 패스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7은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제 남은 거에서 계속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미 정렬이 다 되어 있지요. 여기서는 이제 플래그 값 실제로 코딩할 때 플래그 값을 넣어 가지고 이제 정렬이 다 됐으면 그 종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효율적이 되는데 일단은 원론적인 버블 정렬은 끝까지 합니다. 일단은 또 이제 1, 3을 비교해서 이제 교환은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하고 5 이번에도 이제 교환은 안 이루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5하고 6 비교를 해서 이제 교환은 안 이루어지고 제자리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결과는 이제 위랑 똑같지요. 그 다음에 6은 이때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교환 안 이루어지니까는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됩니다. 교환할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패스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 3이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 한 회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거 이제 정렬마다 그 회전이 어디서 어디부터가 한 회전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 문제에서는 이제 한 회전만 하면 됩니다. 8, 5, 6, 2, 4 이걸로 이제 버블 정렬을 한번 해보면요. 8, 5, 6, 2, 4 처음에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보자. 오름차순이네. 오름차순이면은 이제 작은 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두 개를 폈을 때 5가 1로 오고 8이 이렇게 교환이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6이 작으니까는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8이 1로 오고 그 다음에 8하고 2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가 작으니까는 1로 오고 8이 2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4가 작으니까는 4가 왼쪽에 오고 8이 오른쪽으로 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번의 회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답이 되겠죠. 5, 6, 2, 4, 8 5, 6, 2, 4, 8 여기 있네. 5, 6, 2, 4, 8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이 언젠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버블 정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번에는 36번입니다. 성형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형구조란 자료 구조를 도식화했을 때 이제 줄의 모양이냐 쭉 일렬로 들어서는 이런 모양이냐 아니냐 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해서 외울 건 없고요. 이 자료 구조들 하나씩 도식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스트를 말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료가 이렇게 차곡차곡 있죠. 순서대로 이렇게 선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배열 역시 이제 선형 구조가 되고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푸시가 이루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팝이 이루어지죠. 출력이고 아까 전에 말한 입력이 이제 푸시라고 표현을 하죠. 스택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료의 모양은 선형입니다.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의 방향이 다릅니다. 입력을 하고 먼저 제일 처음에 입력되어 있던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게 이제 Q지요. 어쨌든 간에 선형 구조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래프지요. 이 선 모양이 아니지요. 뭐 그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 참고로 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선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쭉쭉 나무처럼 뻗어 있는 이런 트리 같은 경우에도 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37번입니다. 관계대수의 순수 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사용되는 연산자를 이제 분류하느냐 마냐 뭐 그거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 정도까지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범위도 넓은데 이런 것까지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나오니까 풀어야 되겠죠. 정보 처리 기사를 최근에 취득하신 분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관계 대수에 대해서 보면은 관계 대수는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을 조작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 절차 언어인데 이거를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일반 집합 연산과 순수 관계 연산이 있습니다.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일반 집합 연산은 말 그대로 집합적인
집합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보면은 유니온은 이제 합집합입니다. 두 개의 릴레이션의 합집합을 할 때 이제 유니온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인터섹션은 교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스는 이제 차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티션 프로덕트는 이제 곱집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곱집합을 연산하는 거고, 방금 봤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집합 연산이고, 순수 관계 연산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셀렉트 하면은 릴레이션에서 이제 특정 두 투플 값을 검색할 때, 두 투플 값을 검색할 때 셀렉트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속성 값을 검색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조인은 둘 릴레이션에 이제 공통된 속성을 연결할 때 이제 조인이고, 그 다음에 디비전은 이제 나눗셈 연산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 정도를 하고 가시면은 여기서 순수관계 연산자, 순수관계 연산자니까 이제 무슨 집합적인 명령어, 집합 명령어가 나오는 거는 답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셀렉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관계 연산자가 되고, 유니온은 합집합 연산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웠지만은 저 데이터베이스는 개념만 물었으면 하는 내 바람이에요. 그냥 그래야지 이제 자격증마다 이제 차별성이 생기는 거니까는. 이번에는 38번입니다. 힙 정렬에서 힙의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트리는 힙 정렬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힙 정렬이 뭔지는 좀 알고 정렬되는 걸 한번 구경하고 가면요. 일단은 힙 정렬, 일단은 힙 트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힙 트리는 모든 노드의 키 값이 자식 노드의 키 값보다 작지 않은, 아니면 크지 않은, 이 차이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제 키 값보다 작지 않은 완전 이진 트리를 말합니다. 완전 이진 트리란 그러니까는 자식 수가 이제 두 개를 넘지 않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힙 정렬은 최대 힙이나 최소 힙으로 구성해 정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정렬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힙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부모가 자식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지요. 1, 2, 3, 4, 5, 6. 부모를 2로 갖고 있는 4와 5는 2보다 무조건 크고, 1은 이제 1이 이제 제일 작은 수니까는 맨 위에 있고 이런 겁니다. 힙 정렬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출력을 하면은 항상 최상위에 있는 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1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러면 이게 완전 이진 트리의 모양이 깨어지죠. 그래서 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다 보면은 정렬이 됩니다. 그 맞추는 기준은요, 부모는 자식보다 항상 작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자리는 우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의 값이 옮겨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규칙이 깨지니까는 여기서 이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2하고 6하고 비교를 해서, 레프트랑 비교를 해서 2하고 6하고 비교를 해서 2가 작으니까는 2를 위로 올리고 6이 밑으로 오고, 또 여기서도 그 규칙이 깨지니까는 여기서 4와 6을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렬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최상위 거를 이제 출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자리는 제일 마지막 노드의 것을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힙트리에 이제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납니다. 제일 작은 수와 교환이 일어나고, 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제일 루트 3이 출력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 6이 이렇게 루트로 오게 되고, 여기서 또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6과 4가 교환이 되겠지요. 이렇게 돼서 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5가 루트에 오게 되고, 또 출력을 하고, 6이 루트로 오게 되고, 출력을 하고. 이게 힙 정렬의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간단한데요. 이 힙 구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트리는 이제 완전 이진 트리라는 것.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는 39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3계층 스키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문제는 되게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스키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한번 보면요. 이제 외부 스키마는 지금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리어랑 직접 와닿지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별 사용자나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등의 이제 각종 명세를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완전히 와닿는 부분이니까는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외부, 개념, 내부 이 세 가지를 그냥 잘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는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이 세 가지는 맞는데 레지스트 스키마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40번입니다. Q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택하고 Q는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일단은 Q의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저는 입력을 할 때 NQ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좀 아셔야 됩니다. NQ가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NQ 하면 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하고 계속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게 꽉 차게 되겠죠. 이렇게 꽉 찼을 때는 입력이 안 되겠지요. 자, 자리가 없으니까는 이러한 상태를 Q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이제 DQ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력입니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입력이 됐던 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입 선출이죠. 그 다음에 한 개가 출력이 되고 나면은 자료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이컵 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서 자동으로 내려오지만은 코딩을 하게 되면은 자리를 다 옮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DQ 하면은 출력이 되고 또 뭐 한번 출력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옮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조금 리소스를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력을 DQ 하고 또 데이터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DQ 하게 되고 또 자료가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DQ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다 되지요.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를 Qempty라고 합니다. 방금 봤던 이 용어들을 정리를 하면은 NQ는 이제 삽입, 입력을 말하고요. DQ는 삭제, 출력을 말하고 프론트는 이제 DQ, 이 부분을 말합니다. 맨 밑에 부분. 이걸 이제 프론트, 이게 DQ가 출력이 행해지는 위치. 그 다음에 리얼은 이제 맨 끝에 거. 맨 끝에 걸 이제 NQ가 행해지는 거. 입력이 행해지는 위치가 이제 리얼고요. Q풀, 이제 꽉 찼을 때가 이제 프론트 플러스 리스트의 크기. 이게 이제 리얼가 되겠죠. 그 맨 끝에. 그 다음에 Qempty는 이제 프론트와 리어가 이제 같을 때 이게 이제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Q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 자료의 사위가 삭제가 탑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스택의 설명이죠. 이거는 이제 스택의 설명이고 틀린 거니까 답은 바로 1번 나왔네. 1번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FI, FO는 이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 선입, 선출 이거는 이제 Q가 맞습니다. Q고 이제 프론트와 리어의 두 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에 사용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4과목이다. 4과목에서 이제 스케줄링, 작업 스케줄링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대충은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Q로 이렇게 처리되는 단순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스케줄링 기법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냥 Q 방식으로 이제 선입 선출 방식으로 스케줄링 먼저 대기열에 있던 걸 먼저 처리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입니다. 작업 스케줄링에. 그 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면은 이제 인터럽트 처리할 때, 이제 인터럽트 루틴을 돌 때, 그때 이제 스택에 이제 원래 있던 장소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택은 이제 그런 인터럽트 발생 시에 사용되고 있고,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에서는 Q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과목, 2020년 1, 2회 통합 10에서 이제 2과목은 이제 다 풀었고요. 문제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좀 쉬운 부분인데 쉬웠는데 이번 시험에는 2과목이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범위를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 난이도가 저 개인적으로 적당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